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어느 큰 저택에서 남성이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8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 데다 집안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의 건물을 가졌으면 꽤 돈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노린 건지 도둑이 드는데요.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자고 있는 집주인의 머리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겁니다. 강한 충격에 두개골이 함몰됐지만 다행히 금방 병원에 옮겨지면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피해자의 이름은 토쿠카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와세다 대학의 정치 경제학부를 졸업한 변호사였어요. 나가사키에서 꽤 큰 법률 사무소를 운영했고 유명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도 맡고 있었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공격했냐는 거죠. 수사는 범인이 금속 야구방망이를 들고 침입했다는 이상한 정황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라면 망치나 칼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특이하죠. 이런 점 때문에 범인의 목적을 알기가 힘들었어요. 도둑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대저택일수록 방범시설도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돈을 노리는 도둑들은 의외로 이런 큰 집을 노리지 않거든요.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개인 사설 경비원도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초범이면 이런 사정을 모르고 단순히 큰 집이면 돈이 많을 거란 생각에 침입을 계획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거라면 애초에 초범이라 침입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한 노하우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침입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들어가려고 한 사람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토쿠카츠를 노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변호사가 맞는 일이라면 적어도 억 단위 이상의 기업 간 분쟁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고 상대 측에서 사람을 보내 겁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던 중에 범인이 밝혀집니다. 16살의 여고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범행을 한 건지 궁금해지기 전에 일단 대기업의 변호사라면 실력은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피해자가 된 이상 범인은 기소될 경우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소년법 적용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의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로 토쿠카츠는 이 여고생에게 정신병원을 통원시키라는 간단한 합의로 사건을 끝내거든요. 왜 그랬냐는 거죠. 얘가 범인입니다. 16살이고 이름이 토쿠카츠 모나미예요. 이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딸이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는 공격을 받았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선에서 딸을 용서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모나미는 왜 자기 아빠를 죽이려고 했냐는 거죠. 그 전까지 모나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모나미의 엄마입니다. 친엄마 토쿠카츠 히로코라 그래요. 모나미는 사건이 일어난 2014년에 16이었으니까 1998년생인 것 같아요. 부모 둘 다 살아있고 5살 위에 오빠가 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아빠 먼저 알아보자면 토쿠카츠의 연수입이 1억엔 정도 됩니다. 1년에 10억 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엄마인 토쿠카츠 히로코는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2000년 전이에요. 엘리트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사회활동을 했어요. 여성의 사회 복귀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요. 지역의 교육위원으로도 선출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오빠는 영재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전국 20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졸업하면서 변호사를 목표로 아빠가 졸업한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는데요. 부모가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모나미도 그래서 공부를 잘 했어요.
학교 성적이 항상 최상위권이었고요. 아빠가 또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유전자를 받았는지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나미가 초등학교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는 거예요. ASD라고 하는데 이게 특수자폐증으로 분류하거든요. 모나미의 경우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쉽게 말해서 지능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타인과의 교감이나 상호작용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대신 압도적인 암기력과 한 분야에 집착하게 되는 증상이죠.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미분적분도 너무 쉽고 이게 당연한 건데 친구들은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능의 차이로 오는 속도 문제인 거고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모나미가 수시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감정 기복이 좀 심했다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자랄수록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스스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쉬운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해도 어릴 때 금방 되면 좋겠지만 모나미는 이만큼의 사회 경험을 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나미는 이게 좀 심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미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0년 12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급식에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어느 아이 음식에 벤젠과 액상 표백제를 4번이나 넣습니다. 음식을 먹은 아이가 몸에 이상이 왔어요. 하지만 참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을 다 먹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참을 만한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은 독극물을 넣었는데 이번에 아이는 바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범인이 모나미로 밝혀집니다. 이 일로 엄마인 히로코가 학부모들 만나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거든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한 대답이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의학 서적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실험해본 거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폭력성보다는 순수하게 실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답이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대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의 교육이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시험 점수에만 집중돼서 생긴 일 같아요. 이런 사건을 저질렀지만 공부와 운동은 잘하니까 모나미가 명문이라는 사세보 중학교에 진학하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생겼는지 평범하게 다녔어요, 학교를 처음에. 그리고 친구도 한 명 사귀입니다. 마츠오 아이와라는 아이였어요. 둘 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친해집니다. 하지만 갈수록 모나미가 또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독극물 넣은 일로 엄마가 같은 반 아이 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죠. 이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엄마가 췌장암으로 사망하거든요. 이게 모나미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린 마음에 우월감이 생기기 쉽고요. 그만큼 자존심도 강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자기 엄마가 학교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걸 봤으니 수치심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던 데다가 그런 엄마가 이제는 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했으니 죄책감도 있었겠죠. 이 충격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건 발생하기까지 학교를 3번만 갔어요. 이러는 동안 아빠, 토쿠카츠죠. 뭘 하고 있었느냐? 아내 장례식 이후에 바로 결혼주선 파티에 나갑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나미는 아빠의 행동이 엄마가 죽은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그런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용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터 아빠에 대한 분노가 오랫동안 쌓여 있기도 했어요. 토쿠카츠는 모나미 학교에 학부모 교사 연합 회장을 할 정도로 딸 교육에 관심이 많긴 했는데 엄마 말을 들어보면은 또 평소에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교육과 가정에 관심이 없어서 이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빠는 아이들 성적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모르는 부부만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모나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빠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졌고요. 이게 원인이 돼서 2014년 3월 자고 있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두개골을 함몰시켰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사망하자 아빠는 신변 안전과 유학 준비를 시킨다는 이유로 모나미를 독립시켜 버렸어요. 2014년 4월부터 여기 5층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유학 준비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3일만 나갔으니까 이 기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빠가 그동안 한 일은 딸을 내보내고 한 달 만에 20살이나 어린 30대 여성과 재혼합니다. 결혼 당시엔 또 임신 중이기도 했어요. 모나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분노로 심한 정신불안증이 생기자 모나미는 중학교 때 사귄 그 유일한 친구예요. 마츠오 아이와에게 연락해요.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동안 계속 친구 관계는 유지했고 모나미가 거의 가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긴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7월 26일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 하고 시내에서 쇼핑했다 그래요, 낮에. 그리고 저녁이 되자 모나미가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느냐? 가장 친한 친구지만 모르던 사실이 있어요. 이 아이와라는 애도. 3일 전인 2014년 7월 23일 모나미는 통원 중이었어요. 병원에 다녔는데 정신과에 새 엄마랑 가다가 고양이를 죽이는 게 재밌다고 말했고요. 사람도 죽여보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꺼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의학 서적을 또 읽다가 고양이를 해부하거나 죽인 적도 몇 번 있었다는 거죠.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그 집에서도 근처에서 해부된 고양이 사체가 2번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던 사람은 결국 그 습관을 사람에게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7월 26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모나미는 집으로 데려온 아이와에게 미리 준비해둔 망치를 휘두릅니다. 아이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침대에 눕혀요. 그대로 목을 졸랐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사망했죠. 모나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자기 침대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을 블로그에 사진으로도 찍어서 올렸어요. 사건은 그래서 금방 해결되기도 합니다. 아이와는 일주일 전부터 부모에게 7월 26일 모나미를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당일 오후 7시쯤 집에 돌아가겠다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연락이 끊겨버리자 아빠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몇 시간 뒤인 27일 경찰이 모나미 집을 찾아옵니다. 아이와 행방을 물어봤는데 모나미가 모른다고 잡아뗐어요. 그래서 가택수사 진행했고 침대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죠. 모나미는 이렇게 사건을 저지른 지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10분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범행 이유 물어보니까 예전에 급식에 독극물 넣은 거랑 비슷해요, 대답이. 사람 속을 한번 보고 싶었고 모두 혼자 한 일이며 친해서 죽였다기보다는 뭐 누구든 상관없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러자니 중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자기의 사정 이걸 이해해주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솔직하게 진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건 직후에는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톱과 망치 2개를 피해자의 핸드폰과 같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해요. 이거는 증거인멸은 아니고 단순히 피 묻은 연장, 소지품들이 더러워서 집안에 두기 싫었으니까 단순히 창문 밖으로 던지지 않았나, 쓰레기 투기 하듯이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 예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시신, 흉기, 범행의 자백 다 확보됐죠. 경찰은 모나미를 검찰에 넘겼고요. 재판이 열려요.
2015년 7월 13일 나가사키 가정법원은 가해자에게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가 보이지만 이건 비행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다면서 의료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친구를 유인해서 죽이고 시신훼손을 했는데 소년법 보호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사건이 이렇게 끝납니다. 재판이 끝나자 2014년 10월 5일 충격을 이기지 못한 아빠는 목을 매 사망했어요. 재혼한 여성의 부모는 토쿠카츠의 복잡한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말렸는데 딸이 억지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다 이런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의 입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와 모나미 남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빠는 충격과 주위의 시선,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수석으로 들어간 대학교인데 자퇴해요. 그리고 모나미는 지금도 보호감호소에 있습니다. 2024년인 26살에 나올 예정이라 그래요. 모나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사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죽이거나 해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치 지식에 대한 순수한 탐구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호전되거나 약물로 고칠 수 있는 정신병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비슷한 사건 소개한 적이 있어요. 2021년 5월에 체포된 고바야시 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요시유키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정황상 가장 유력하거든요. 이때도 의사가 범죄 욕구보다 순수한 의도라고 진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시유키 사건은 여기 링크 해둘게요.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모나미가 엘리트 집안이잖아요. 부모 다 학력 좋고 사회적 지위 다 있는 사람이고 오빠도 공부 잘하고 자기도 그만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게 원인이진 않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일본이 심각한 교육열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엄마를 죽인 간호사 딸 사건도 있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검문해 봤더니 살인범이었다, 일가족을 죽였다 뭐 이런 사건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 당시 모나미 사건을 또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살인사건이라고 크게 보도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이코패스라고 알려진 건 또 없습니다. 그러자니 아마 사건 내용이 충격적이고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증상이 또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추측성 보도 같은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우리가 쉽게 자폐증이라고 부르는 진단명의 좀 세부적인 정식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랑 헷갈리기가 쉬워요. 자폐증이. 다운 증후군은 얼굴로 증상이 먼저 보이죠. 안면 기형으로 나타나고요. 지적 장애가 동반됩니다. 자폐증은 발달 장애예요. 정신병도 아닙니다. 보통 3살쯤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100명 중 2~3명 정도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꾸준히 관찰하지 않으면 겉으로 알아보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정상 같다고도 가끔씩 이상한 성격을 보이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인식됐는데 70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들어선 개념이고요. 이게 장애로 인정받은 건 더 나중이에요. 특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게 어렵고 말없이 혼자 노는 걸 유독 좋아하거나 감정이 없어 보인다는 게 주된 증상입니다. 특히 시각적인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특정 도형이나 규칙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승우 주연의 마라톤을 보면은 거기서 자폐증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지하철에서 그 얼룩말 무늬 이런 대사로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승우가. 그게 아마 이런 증상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물고 늘어지듯이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치는 좀 어렵다는 분위기고요. 학계에서 사람마다 형태도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 상담, 약물 이걸로 증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보통은 이런 피해자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드물게 가해자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특이해 보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거나 차별을 겪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삐뚤어지는 경우들이고, 사고방식이 일반인의 범주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갈등을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인 시선으로 좀 고립되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기도 하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와의 연결을 막고 또 사회 진출도 도우려면은 나라에서 먼저 자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2014년에 일어난 자폐증 환자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